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1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어디로 하는지에 따라서 어류냐, 양서류냐 이렇게, 또 그리고 체내 수정을 하는지, 또 체온은 일정한지, 그리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단원으로 생각 넓히기 한번 보실게요. 지금 33쪽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생각 넓히기 보시면 고래가 포유류인 까닭 34쪽입니다. 34쪽. 네, 34쪽 피셨나요? 34쪽. 34쪽 되겠습니다. 보시면 고래가 포유류인 까닭 찾으셨나요? 네. 자, 그래서 포유류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니까 바다에서 아주 헤엄을 치고 있는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 보이시나요? 왼쪽 그림.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박쥐. 네, 박쥐가 날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알을 낳는 오리너구리가 있어요. 알을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거죠. 오리너구리가. 네, 그래서 이 세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분류가 좀 애매해요. 박쥐도 날아다니는 동물이라 조류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는 그 밑에요. 그림 밑에 고래는 물고기와 무척 닮았다. 그렇죠? 같이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다니니까 고래가 물고기와 닮았죠. 평생 바다에서 헤엄치며 다리는 없고 지느러미가 있다. 털은 입 주위 외에는 거의 없다. 예, 털이 입 주위에 말고는 고래는 없어요. 거의 털이 없죠. 지느러미가 있죠. 헤엄치고 다니니까. 다리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박쥐는 새와 매우 비슷하다. 예, 또 박쥐 두 번째 그림에 나온 박쥐는 매우 비슷해요. 새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다닌다. 또 오리너구리는 입이 오리처럼 부리로 되어 있으며 새끼가 아닌 알을 낳는다. 이렇게 오리도 그 조류처럼 그렇게 똑같이 알을 낳고 그러는데, 이 얘네들이 어떤 분류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포유류가 아닌 것일까? 그런 거예요. 포유류라는 것은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포유류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포유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이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포유류의 가장 뚜렷한 특징 뭐라고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것. 네,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이라서 이들 모두는 새끼를 젖을 먹여 키움으로 포유류에 속한다. 이 3가지 동물들. 헤엄치는 고래, 날아다니는 박쥐, 알을 낳는 오리너구리. 이렇게 다 포유류에 속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기에 허파로 호흡하기 위해 물 위로 떠오르는데, 이때 내뱉는 숨이 마치 분수처럼 물을 내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네, 가끔 고래가 물 위로 딱 올라오면서 물을 쭉 이렇게 뿜는 거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박쥐는 조류가 아니에요. 날개도 있고 날아다니지만 몸이 깃털이 아닌 털로 덮여 있어요. 털로 덮여 있고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다. 박쥐가. 그리고 또 오리너구리는 호주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너구리의 오리 주둥이를
붙인 듯한 겉모습 때문에 합성한 가짜 동물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지만 입의 모양과 알을 낳는 점만 빼면 포유류이다. 네, 그래서 약간 분류가 애매한 동물들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포유류라는 거죠. 네, 포유류,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그런 포유류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 넓히기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번 3단원 동물의 생활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물과 환경 35쪽 옆으로 가세요. 35쪽 책 옆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35쪽입니다. 네. 생각 열기 한번 보실까요? 생각 열기. 네, 생각 열기. 새 하면 푸른 하늘을 폴폴 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다. 펭귄은 헤엄을 치면서 바닷속 물고기를 잡아먹기 편하게 날개를 지느러미로 이용한다. 예, 펭귄 얘기예요. 펭귄. 네. 펭귄은 새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펭귄도 새 일종인데 날지를 못해요.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지느러미로 이용해요. 자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니까. 또 몸집이 큰 타조는 초원에서 천적을 빠르게 피하기 위해 나는 것보다 긴 다리로 달린다. 네, 타조도 새 종류이지만 이제 초원에서 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적 교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세상사가 동물들도 이렇게 초원이라든가 그 정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도 인간도 식물도 따먹고 열매도 따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랬듯이 다른 동물들도 자기보다 이제 힘이 약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가요. 그랬을 때 잡아먹는 타조 입장에선 더 큰 타조를 먹이로 삼는 그런 동물이 되겠죠. 그 적이 있어요. 천적이. 그 천적을 피하려고 안 잡아먹히려고 막 이제 나는 것보다는 다리가 길어서 다리로 달리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물들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볼까요? 네, 여기에 보니까 펭귄이 있고요. 펭귄이 날아다니지만 바다에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지느러미로 이용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헤엄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은 하나는 타조네요. 타조인데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센 놈이 있잖아요. 천적이. 센 놈이 자기를 못 먹게 나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긴 다리를 이용해서 달려 이렇게 도망가는 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빠르대요. 자,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동물의 생김새가 환경 및 생활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 동물의 생김새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바뀐다는 거죠. 모양 자체가 생긴 모양이. 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의 특징을 모방해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말할 수 있다. 동물의 특징을 이렇게 모방해서 따라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6쪽 볼까요? 36쪽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돼요. 36쪽 동물의 생김새는 환경 및 생활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동물이 생긴 모양, 생김새, 생김새와 우리가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읽어볼게요.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 같은 무리에 속하는 동물의 생김새도 그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적응해 달라진다. 네.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환경에 따라서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생김새까지도 바뀐다. 예, 방식도 이제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몸의 크기만 보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뭐라 그랬어요?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는 거. 체온 유지류의 몸의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그랬어요. 말단부가 나오는데 말단부는 맨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말단부는 맨 밑에 하위. 예. 그래서 우리 아유 회사원인데 말단 직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저기죠. 제일 밑에 직원 밑에. 예. 그래서 동물도 네, 그 밑에 부분이 작고 몸집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말단부가 작으면 왜 또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냐면 말단부가 좀 자그마하면 열이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예, 열이 그런 원리가 있어요. 몸이. 그래서 몸집이 상대적으로 몸이 크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줄어들어. 전체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몸집이 크면은 네,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는 거죠. 몸이 넓적하고 넓으면 그 체온을 다 춥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려면 우리도 집이 크면 보일러를 많이 틀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유지하려면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보일러 많이 틀어야 되죠. 그런데 이 면적이 줄어들면 우리는 조금만 떼도 이제 따뜻한 걸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하대요. 체온 유지에. 예. 그리고 여우의 경우 볼게요.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보다 몸집이 크고 귀가 작대요. 네. 그런 거를 여기에 이제 써놨고, 여우 같은 경우도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에 사는 여우와 사막에 사는 여우가 모양이 틀려요. 지금 밑에 사진 보이시나요? 예, 사진 보시면 맨 왼쪽에 사막여우예요. 사막여우, 그리고 붉은 여우가 가운데 있고 북극여우가 있어요. 다 틀리죠? 사막여우는 귀가 아주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북극여우는 귀가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아까 말단부나 이게 몸집이 그렇게 작다 그랬어요. 예, 북극에는 추우니까 그래야지 이제 체온 유지에 유리하대요. 그래서 모양 같은 여우지만 이렇게 모양이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그림 밑에 해볼게요. 동굴에 사는 가재는 찾으셨나요? 네, 동굴에 사는 가재는 그랬습니다. 네, 가재는 눈이 퇴화해 그랬어요. 눈이 퇴화해. 퇴화라는 말이 나오네요. 퇴화는 뭘까요? 퇴화는 이제 어떤 생명이 있는데 어떤 기관이 있어요. 뭐 우리가 눈, 코, 입, 뭐 심장, 뭐 간, 뭐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기능이 이제 안 쓰면 없어진다는 기관이. 그래서 동굴에 사는 가재는 눈이 퇴화해. 이 가재 같은 경우는 눈이 없어졌다는 거죠. 눈이 퇴화해서 앞을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몸 색깔도 연하다. 몸 색깔이 연하대요. 그 가재가 이들의 조상은 원래 눈이 있었어요. 그죠? 눈이 있었고 조상은 원래 눈이 있었고 몸 색깔도 진했으나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살면서 시각이라는 것은 시력, 보호색을 띠는 몸 색깔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눈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살다 보니. 그래서 눈이 없어지고 몸 색깔은 또 연해지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눈 같은 거 눈이 또 중요한 또 환경이 있죠. 이렇게 따라서 동굴에선 굳이 눈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동물들이 다 그래요. 자, 보실까요? 그럼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눈과 몸 색깔이 뚜렷한 개울가재. 개울에 있는 가재는 몸이 아주 시커멓고 눈도 있고요. 뚜렷해요. 개울에 있는 가재들은. 근데 여긴 동굴의 가재예요. 동굴.
동굴에 있는 가재. 오른쪽에 거는 동굴가재. 얘는 개울에 있는 가재. 그런데 다르죠. 같은 가재지만 얘는 몸이 투명하네요. 그렇죠. 몸 색깔이 이렇게 동굴처럼 아주 어둠침침한 색깔이 비슷한 이게 보호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 왼쪽에 개울가재 보세요. 뭐 개울에 돌이나 가재나 구분이 안 되죠. 잘. 네, 이렇게 해서 남의 눈에 안 띄어서 안 잡아먹히려고 이런 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호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근데 동굴가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굴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잡아먹힐 염려 없이. 그래서 색깔이 이게 너무 뚜렷하죠. 뭐 사람들이 여기 동굴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곳에서 자유로워서 색깔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나도 투명하게. 그래서 보호색이 필요치가 않은 거죠. 네. 재밌죠? 37쪽으로 갈까요? 옆쪽으로 가시겠습니다. 37쪽. 37쪽에 보시면 또 나와요. 또 속하는 무리가 다르더라도 환경과 생활 방식이 같으면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새와 파리는 각각 조류와 곤충에 속하지만 모두 하늘을 나는 비행생활에 적응해 새는 앞다리, 파리는 피부가 변형되어 날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새하고 파리,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와 파리죠. 이것도 생활 방식이 비슷하면 생김새도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새는 조류죠. 조류. 조류는 새 종류를 다 조류라고 해요. 조류. 파리는요. 파리는 사실은 곤충이에요. 곤충에 들어가요. 그런데 각각 조류와 곤충에 속하지만 모두 하늘을 날아요. 막 날아다니죠. 파리도. 새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생활권이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새는 앞다리, 그리고 새는 앞다리, 앞에 다리, 그리고 앞다리. 파리는 피부, 그 뒤에 꽁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변형돼서 날개처럼 날개 기능을 한대요. 예, 날개 기능을 해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거죠. 자, 동물의 날개 그림이에요. 밑에 보실게요. 자, 왼쪽 그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앞다리였대요. 원래는 앞다리였는데 얘가 자꾸만 날다 보니 얘가 변형되어서 이게 나중에 새의 날개가 되어서 아주 맘 놓고 얘를 이제 흔들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파리를 보세요. 파리 여기 동그랗게 빨갛게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요 부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부분, 요게 살이에요. 원래 피부죠, 피부. 근데 요게 자꾸만 날다 보니 얘도 이제 날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형됐어. 그래서 날개 역할을 하고 얘는 앞다리예요. 새의 앞다리가 날개 역할을 해서 그렇게 변형됐다. 오랫동안 그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우리도 인간도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숭이 조상이라고. 뒤에 꼬리가 달랐었다면서요. 그래서 꼬리가 있었는데 점점 퇴화된 거예요. 필요 없고 꼬리가 사용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인간이 옛날에는 꼬리가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이렇게 살다 보면 굳이 필요 없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구. 자, 그 이제 표 밑에 보실게요. 개구리, 오리, 수달은 각각 양서류, 조류, 포유류에 속하지만 모두 헤엄치는 수생 생활에 적응해 뒷다리가 물갈퀴 모양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개구리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오리도 물에 살죠. 수달도 물에 살죠. 그런데 얘네들이 구분하기는 개구리는 육지에서도 살아요. 양다리 걸쳐요. 그래서 양서류. 오리는 사실 뒤뚱뒤뚱 걷지만 새의 일종이에요. 새. 그래서 조류예요. 조류. 그 다음에 수달이라는 동물은 포유류예요. 새끼 낳아서 전맥에 키우는 포유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셋 다 물속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뒷다리가 다리에 물갈퀴 모양으로 변했어요. 네, 물에서 맨날 살다 보니 그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보니까 자, 세 개 보세요. 개구리 뒷다리가 이렇게 우리 수영장 배우시면 수영에 이제 오리발이 있거든요. 오리발 끼고 이렇게 수영하는 게 있어요. 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물 차는 힘이 좋아서 좀 오랫동안 또 아니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물갈퀴 같이 생긴 오리발인데 이렇게 꼭 그거 모양 같이 생겼어요. 헤엄을 치기 좋게 빠르게 갈 수 있고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고. 요거는 오리는 뭐 당연히 요런 다리 아시죠? 그다음에 수달도 원래는 없었지만 이렇게 물갈퀴 모양으로 변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장 이제 넘어가실게요. 38쪽이네요. 38쪽 동물의 특징을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거예요. 볼까요? 동물의 특징을 우리 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이 생활에 편하게 할지. 동식물의 기본 구조 원리를 모방해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생체 모방 기술에 밑줄 쳐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모방해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네, 동물의 특징을 알면 우리 인간 생활에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다. 그래서 알아보자. 자, 그 다음 상어비늘의 미세한 돌기. 상어가 있잖아요. 숨어 바다에 그 뭐라 그럴까 포획자랄까. 아무튼 뭐 제일 센 놈이죠. 예. 뭐 저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저기 물어질게요. 상어 비늘에 비늘이 있죠. 보통 생선 저기는 물고기에는 비늘에 미세한 건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미세한 돌기가 있어요. 돌기라는 거는 뭐냐면 돌돌돌한다 그럴까? 네, 작게 말하면 그렇고요. 일부가 어떤 이제 물체가 있는데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것을 돌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은 상어 비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찰력을 감소시켜 빠르게 헤엄치는데 도움을 준대요. 이를 응용해서 만든 미세한 돌기가 있는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신기록을 세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의 힘이 굉장해요. 그렇죠? 그 힘을 물을 헤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헤엄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목적하는 장소 또는 그 맞은편까지 헤엄을 쳐서 가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힘도 덜 들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상어비늘의 미세한 돌기를 이제 활용해서 수영복을 그렇게 상어 비늘처럼 비늘의 그 미세한 돌기를 전신 수영복을 만들어서 입고 수영을 했더니 신기록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상어 비늘이에요. 왼쪽은 상어 비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도툴도툴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옷에다가 수영복에다가 그런 것을 이렇게 돌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더 빠르게 기록이 나왔다는 거야, 신기록이. 자, 그 다음에 전복 껍데기는 찾으셨나요? 자, 전복 껍데기는 탄산, 칼슘, 타일이 겹겹이 쌓인 구조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강하다. 네, 전복 보시면 벌써 엄청 딱딱하고 견고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도 전복 껍데기도 안 버리는 거래요. 우리는 이제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버렸잖아요. 근데 껍데기까지 뭐 어디 쓰임이 많더라고요. 자, 볼까요? 그래서 겹겹이 쌓인 구조가 돼. 이게 칼슘 타일이래. 매우 강하다. 이를 응용해 가벼우면서도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탱크의 외피를 만들었다. 아유, 네, 전복 껍질 같은 껍데기 가지고 탱크 그 외피라는 건 뭐예요? 겉에 그 저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탱크에. 네, 그 밑에 그림이 또 있네요. 자, 왼쪽 보면 전복 껍데기 아시죠? 보이시죠? 네, 거기에
오죽은 탱크 껍데기, 웨피 그걸 만든대요. 엄청 단단하고 튼튼해대요.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만든다. 전복 껍데기는 이 밖에도 많은 활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사용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시간상 교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